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사생활을 침해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모욕적인 순간이었지만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따르릉. 새벽 6시 몸에 밴 습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박영숙 61. 은퇴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이 버릇은 고쳐지지 않더군요. 25년간 형사로 살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짧은 단발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 거짓말을 알아채는 본능. 은퇴했어도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우며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며느리 지은이는 겉으로 보기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은이가 방에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일찍 일어났네. 오늘도 봉사활동 가니? 네야, 어머니. 제 가방 못 보셨어요? 지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말투와는 사뭇 달랐죠. 거실 소파에 있더라. 아휴, 제가 어제 거기 뒀나 보네요. 지은이가 가방을 집어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봉사활동 간다면서 왜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는 걸까요? 립스틱까지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봉사활동 가는데 화장을 그렇게 해야 하니? 어머니, 요즘은 다들 화장하고 다녀요. 어르신들도 예쁘게 꾸민 사람 더 좋아하시잖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곧 아들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봉사활동 가? 응, 오빠. 오늘은 어르신들이랑 노래교실 하는 날이야. 지은이가 민준이에게만큼은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을 더 떠주려 하자 지은이가 슬쩍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할 때와 아들을 대할 때의 온도 차이를요. 이중적이야. 민준이가 출근하고 지은이도 집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르르. 지은이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고 확인했지만 제가 볼까봐 화면을 재빨리 가렸어요. 지은아, 누구니? 아, 봉사활동 동료예요. 먼저 가 있으래요. 지은이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지은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주 환한 표정으로. 그 모습이 집 안에서 보던 지은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웃음은 뭐지?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다가 식탁 밑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아침에 쓰다가 두고 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스위트 모텔 마이너스 3시간 이용권 마이너스 45,000원. 날짜는 일주일 전. 손이 떨렸습니다. 모텔? 왜 며느리 가방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오는 거지? 아니야. 혹시 친구랑 급하게 쉬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형사로 25년을 산 제 본능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제 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증거 보관.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저녁 6시쯤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고생했어. 봉사활동 재미있었니? 네,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시는 거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자 가방 입구에서 뭔가 빼꼼히 보였습니다. 또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레스토랑 라벨라 마이너스 2인 코스 디너 15만 8천원. 날짜는 오늘. 시간은 오후 2시. 레스토랑 라벨라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카페 브루노 마이너스 아메리카노 2잔 마이너스 1만 2천원. 오전 10시. 며느리는 오늘 봉사활동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카페에서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오후 2시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속이고 있어.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봉사활동 어땠어? 응, 오빠. 정말 좋았어.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시는데 눈물 날 뻔했어.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나왔어요. 김밥이랑 떡볶이요.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김밥 맛있었겠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우리 민준이를,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지은이의 핸드폰이 불빛을 내는 걸 봤습니다. 문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준이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고 지은이는 방에서 뭔가 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에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메시지.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내일도 보고 싶어. 사랑해. 오빠? 며느리에게 오빠가 누가 있지? 그리고 그 하트 이모티콘은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핸드폰 왜 만지세요? 지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놓으려 했지만 지은이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지은아, 문자가 와서 그냥요?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만지시면 어떡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놀라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여보, 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셨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민준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문자가 와서 그냥 누구 문자인가 봤을 뿐이야. 그래도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아무리 시어머니시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눈물이야. 저건 연기야. 하지만 민준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핸드폰은 개인 영역이잖아요. 미안하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과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준이도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모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낡은 형사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영숙 형사 마이너스 1998만 2023. 25년간 함께한 이 수첩.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낸 이 수첩을 다시 펼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건 기록 마이너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제가 형사생활 첫날 적어둔 문구였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들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대상 최지은 며느리 29세. 의심 내용 불륜 가능성. 증거일 모텔 영수증 일주일 전. 증거 2 레스토랑 영수증 오늘. 증거 3 핸드폰 문자 메시지 마이너스 오빠라는 남자. 다음 조사 목요일 미행. 글을 쓰는 동안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훈련된 형사의 손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민준이를 속이고 있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내가 누구랑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야.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25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형사 본능. 다음 주 목요일. 그날 내가 직접 진실을 확인하겠어.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밝혀낼 거야.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게 제가 25년간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말인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이와 민준이가 모두 나간 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노원구 노인복지관을 검색하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네, 노원구 노인복지관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봉사자 가족인데요. 혹시 최지은이라고 목요일마다 봉사 나오는 분 계시죠? 최지은 씨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최지은 봉사자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한 달 전부터 나오시질 않는데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요? 네. 정확히는 5주 전 마지막으로 나오시고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저희도 걱정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주 전부터 안 나갔다고?
그럼 그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를 간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복잡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직접 말해야 할까? 지은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왔니? 오늘도 봉사활동 갔었어? 제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르신들이랑 만들기 수업했어요. 지은이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말이야. 네. 요즘 봉사활동이 재미있니? 힘들진 않고? 아니요,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세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복지관에서는 내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 오늘 낮에 복지관에 전화해 봤어. 5주 전부터 안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지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까지 전화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를 감시하신 거네요. 지은이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확인한 거야.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어디 가든 제 자유 아닌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자유긴 하지. 하지만 민준이한테는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하잖아. 그게 문제야.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 가는지 그렇게 궁금하세요? 지은아, 너 친구들 만나요. 친구들,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럼 왜 민준이한테는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 어머니야말로 민준 오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식탁을 툭 치며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앉아서 얘기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고할게요. 뭐? 민준 오빠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셨는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제 핸드폰 몰래 본 것도 그렇고 복지관에 뒷조사한 것도 그렇고. 지은아, 너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감시한다? 민준 오빠가 누구 편을 들까요? 지은이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섞인 분노였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협박한 거야? 30분쯤 지나서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니?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먹을까요? 지은이는요? 지은이는 방에 있어. 좀 피곤한가 봐.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곧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복지관에 전화하셨대. 네. 왜요? 저 감시하시려고요. 제가 정말 봉사활동 가는지 확인하시려고. 지은이의 목소리에 눈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대요? 모르겠어. 저를 못 믿으시나 봐.
어제는 제 핸드폰도 몰래 보시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지은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복지관에 전화하신 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죠. 지은이를 믿어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가 이미 민준이를 설득한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민준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거짓말을 했으면서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형사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내용 밑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들켰을 때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것. 지은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저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치밀하게 움직이겠어. 목요일까지 닷새. 그동안 계획을 세워야 해. 미행 준비,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들키지 않는 방법. 저는 수첩을 다시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다시 형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갈고 닦은 기술, 이제 다시 쓸 때가 왔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민준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저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긴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국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표면적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돼. 목요일만 기다리면. 목요일 전날 밤 저는 미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모자, 선글라스, 평소 입지 않던 회색 점퍼, 그리고 핸드폰을 완전히 충전하고 메모장과 펜을 준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어. 며느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면 더 이상 나를 조롱할 수 없을 거야.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25년 전 형사 시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목요일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걸쳤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회색 점퍼를 입으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어. 가방에 핸드폰, 메모장, 펜, 그리고 만약을 위한 현금까지 챙겼습니다. 25년 형사 경력이 만든 습관이었죠. 7시 30분 지은이가 평소처럼 봉사활동 간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습니다. 지은이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재빨리 모자를 쓰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지은이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는 대신 정류장을 지나쳐 계속 걸었습니다. 이상해. 복지관은 버스를 타야 가는 곳인데 지은이는 골목을 몇 개 지나더니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페 브루노. 영수증에서 봤던 그 카페였습니다. 저는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더니 카페 밖 테라스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캐주얼한 옷차림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오자 지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오래 알고 지낸 연인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웃고 남자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았어. 대놓고.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30분쯤 지나자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마치 연인처럼. 아니, 연인이 맞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두 사람이 한 골목에 들어서더니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지은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키스. 길거리에서 키스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식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멈추고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 모텔이었습니다. 스위트 모텔.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모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저없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텔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특징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남자 인상착에 키 약 178cm, 마른 체형, 갈색 재킷, 검은색 청바지, 검은색 스니커즈.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모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은이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은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라벨라. 바로 그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스토랑 내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손을 맞잡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오후 3시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다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헤어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지은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찍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켰나? 내가 들킨 거야?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5분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골목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썼는데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들켰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포옹하는 장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장면, 지하철역에서 포옹하는 장면, 모두 선명했습니다. 얼굴도 장소도 시간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아쉽게도 키스하는 장면은 담질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부인할 수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형사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집한 증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이사항 미행 중 며느리와 눈 마주침 확인 필요. 기록을 마치고 저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저는 후배 형사 강태수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해. 오후 6시쯤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왔니? 봉사활동 어땠어? 제가 일부러 밝게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경계하고 있어.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은이가 오늘 저를 봤다는 것을. 하지만 지은이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확신했다면 바로 따져 물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지은이가 경계하고 있어. 그날 밤 민준이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는 동안 지은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집에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오후에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아, 낮잠 자고 있었나 보네. 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5년 형사 생활이 만든 능력이었죠. 그렇구나.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지은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지은이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형사수첩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자의 신원만 파악하면 돼. 저는 핸드폰을 들고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박영숙 선배님. 태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의심, 어제 미행한 이야기, 그리고 남자의 신원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선배님, 그건 개인 일인데 제가 도와드려도 되나요? 태수야, 내가 부탁이다. 차량 번호나 사진으로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저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몇 장 골라 태수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후 2시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신원 파악했습니다. 누구니? 강우진, 38세. 이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우진, 38세. 카페 운영자.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정관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선배님. 뭔데? 강우진 씨와 며느님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동창이에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동창? 네. 더 파보니까 당시 교내 커플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사랑. 며느리의 첫사랑이었던 거야. 태수야, 정말 고맙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가족 일은 복잡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형사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남자 신원 강우진, 38세, 카페 운영자, 관계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 전 연인 첫사랑. 첫사랑이라. 그래서 저렇게 집착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지은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지은이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지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어봐도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어. 저 여자가. 밤 10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닫고 나왔는데 불안한 예감이 들어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켜자 방 안이 미묘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침대 옆 탁자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방을 뒤졌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형사 수첩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첩이 없어졌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열려진 채로 제가 어제 기록한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심 대상 최지은, 남자 신원 강우진, 38세, 증거 키스, 모텔, 레스토랑. 누군가 이미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제 수첩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차갑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조사하신 거예요? 미행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 경력 형사셨다면서요? 지은이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사진까지 찍으시고. 지은아, 그건 강우진이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친구가 모텔에 가? 길거리에서 키스를 해?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저를 잡으실 거예요? 지은이가 냉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요? 그리고 갑자기 수첩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탁!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페이지들이 흩어졌습니다. 지은아, 넌 지금 이게 다예요? 25년 형사가 모은 증거가 이게 다예요?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사진 몇 장, 메모 몇 줄, 이걸로 뭘 하실 건데요? 민준 오빠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저를 미행했다는 것도 같이 말씀하셔야죠. 지은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요? 친구 만난 며느리? 아니면 며느리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 찍은 시어머니?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 이미 이 수첩 내용 다 찍어뒀어요. 만약 어머니가 이상한 짓 하시면 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감시하고 괴롭혔는지 다 공개할 거예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지은이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이 수첩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법적으로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뭐? 사진만으로는 불륜 증거가 안 돼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어머니는 형사셨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지은이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수첩 페이지들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좌절이었습니다. 저 여자 말이 맞아.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해.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면 호텔 CCTV, 증인 진술 아니면 DNA. 만약 아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DNA 검사로 확실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흩어진 수첩을 주워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이는 이미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먼저 고자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했을지도 모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역시, 벌써 말했구나. 뭘 들었는데? 어머니가 지은이를 의심하고 계신다고요. 미행까지 하셨다고. 민준이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민준아,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봉사활동도 안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도 있어. 사진도 찍었어. 지은이가 남자랑 키스하는 것도 봤어.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 지은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고요.
친구가 키스를 해?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오해하신 거고요. 민준아, 내가 형사로 25년을 살았어. 내가 오해할 리가 없어. 그래서요? 그 경력으로 며느리를 미행하신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준아,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의심받고 미행당하고 사진까지 몰래 찍혔다는데. 하지만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좋은 애예요.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 애라고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발 지은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25년 형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지 않아. 며느리 편을 들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부족하고 아들은 믿지 않고 며느리는 더 교활해졌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지켜야 해. 저는 다시 형사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필요. 직접적인 증거 확보 방법. 1. 호텔 CCTV 확보 태수 도움 필요. 2. 통화 녹음 불법이지만 필요하다면. 3. 만약 임신한다면 DNA 검사. 주의사항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 며느리가 나를 얕잡아 봤어. 하지만 나는 25년 경력 형사야. 이 정도로 포기할 박영숙이 아니야. 더 치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어.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태수의 도움으로 몇 가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모텔 CCTV는 이미 삭제되었지만 카페 사장에게 강우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단골 손님이고 최근 여자친구와 자주 온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은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은이가 휴대폰으로 강우진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태수가 비공식적으로 통신사 지인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죠. 오빠, 오늘 보고 싶어? 나도. 목요일에 보자. 사랑해.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오빠.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차래요. 민준이가 지은이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제가 아빠가 된대요. 어머니도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6주 차. 6주 전이면 바로 제가 미행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지은이가 강우진과 모텔에 갔던 때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축하해 주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응, 축하한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웃으며 지은이를 챙겼고 지은이는 행복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6주차. 그 아이가 정말 민준이 아이일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부엌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차를 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물소리 때문에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축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곧 손주 보시는 건데 기쁘지 않으세요? 지은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그 아이가. 응? 뭐라고요? 지은이가 일부러 크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설거지를 하자 지은이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에요. 곧 아기도 낳을 거고 민준 오빠는 저만 믿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지은아, 너. 그러니까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이 아이가 민준 오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DNA 검사라도 하시든지.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준 오빠한테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으니 검사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지은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포기하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아이는 태어날 거고 저는 이 집에 계속 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계속 저를 괴롭히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내가 과일 좀 깎아줄게요. 지은이가 냉장고로 가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형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강우진의 아이라면 우리 민준이는 평생 속고 살게 되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우게 되는 거야. 그걸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DNA 검사를 해야 해.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지은이는 저를 조롱하고 있어. 어떻게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선배님. 태아 DNA 검사 출생 전에 할 수 있니? 선배님 설마. 응. 며느리가 임신했어.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민준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태아 DNA 검사는 임신 9주 이후에 가능하긴 한데 산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산모 동의 없이는 안 되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검사를 해도 산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출생 후에는? 출생 후에는 아기의 머리카락이나 타액으로 검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막막했습니다. 선배님, 제 조언은요? 뭔데? 일단 기다리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검사를 요구하세요. 알겠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개월. 9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그동안 며느리의 비웃음을 참고 민준이가 속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은이랑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초음파 사진도 찍었어요. 민준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신기하죠? 민준이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형사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9개월 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날마다 더 행복해졌고 지은이는 날마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집안의 권력은 이미 며느리에게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임산부는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저한테 맞춰서 식단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제가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9개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참으면 돼.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외출하고 집에 저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끌리듯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지은이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 중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발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 패턴을 알고 있었죠. 민준이 생일 실패, 지은이 생일 실패, 결혼기념일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0.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비밀번호를 쓰다니. 저는 급하게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나도. 언제 볼 수 있어? 지은 이번 주 검진 있다고 하고 나갈게. 오빠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지은 걱정 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오빠 아기는 괜찮아? 지은은 건강하대. 오빠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침대 옆 스탠드를 건드렸습니다. 쿵! 스탠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스탠드를 주워 세우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셨어요? 아, 문이 열려 있길래 창문 좀 닫으려고. 창문이요? 지은이가 방 안을 쳐다봤습니다. 창문은 원래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핸드폰 만지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정말요? 지은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니, 제 핸드폰 잠금이 풀려 있는데요. 그건 내가. 제 핸드폰 보셨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또 시작이시네요. 또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어서 와봐요. 지은아, 조용히 해. 민준이 아직 회사에 있어. 전화할 거예요. 지금 당장.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가 급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괜찮아?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몰래 들어오셔서 제 핸드폰을 뒤지셨어요. 뭐? 제 사생활을 또 침해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시더니 또.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다.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지은이를 괴롭히세요? 민준아, 내가 설명할게. 지은이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민준아, 하지만 지은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거 모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지은아. 민준이가 급하게 지은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잠깐만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만약 지은이나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민준아. 오늘부터 지은이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민준이가 지은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형사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핸드폰에서 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마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 아이는 우리 손주가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지은이는 저를 볼 때마다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뭐? 부엌으로 오세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저 감시하는 거요.
소용없어요. 지은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증거를 모으고 의심하고 괴롭혀도 이야기는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민준 오빠는 이야기를 자기 아이로 알고 평생 키울 거예요. 지은아, 너 어머니가 DNA 검사하고 싶으시죠?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하세요. 해보세요. 민준 오빠한테 어떻게 설득하실 건데요? 며느리가 바람 피웠으니 DNA 검사하자고요? 그럼 민준 오빠가 어머니를 믿을까요? 저를 믿을까요? 지은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에 또 제 방 들어오시면 정말로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25년 형사 경력이 뭐가 중요해? 증거가 뭐가 중요해? 아들이 날 믿지 않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은이의 배는 많이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날마다 태교에 신경 쓰며 지은이를 극진히 모셨고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식사 한번 하려고 해요. 왜? 출산 앞두고 축하도 받고 인사도 드리려고요. 알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거야.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예약한 한정식 집에 양가 부모가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이의 부모님, 민준이, 지은이, 그리고 저. 총 5명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예쁘게 배가 나왔네요. 지은이 아버지가 딸의 배를 쓰다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곧 손주 보시겠어요. 민준이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기대되시죠? 지은이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하는데 나만 진실을 알고 있어. 이 아이가 민준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후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강우진이 카페에서 포옹하는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준아,
내가 봐야 해. 지은이가 너를 속이고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강우진, 38세. 지은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야. 뭐?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매주 목요일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남자를 만나왔어. 카페에서, 모텔에서, 레스토랑에서. 거짓말이에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이에요. 조작?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니?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은이와 강우진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우리 아기. 이 문자 메시지는 내 핸드폰에서 직접 찍은 거야.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고 민준이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너 뱃속의 그 아이. 정말 우리 민준이 아이가 맞니? 강우진이 문자에서 우리 아기라고 했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망신시키시다니. 망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 가족을 속였잖아.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사실대로 말해. 그 아이 누구 아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사생활을 침해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은이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은아, 진정해. 지은이 아버지가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저는 뺨을 맞은 채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이제 연기는 다 소용없다. 이제 사실대로 말해. 그 아이 누구 아이니? 지은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정말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내 아이가 맞아, 아니야?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긴 침묵 후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누구 아이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은 당황한 채로 딸을 데리고 나갔고 민준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다 사실이에요? 그래. 민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아, 저는 정말 행복했는데.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어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지은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며칠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DNA 검사? 네. 한 달 후 지은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자 확률 0%.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민준 씨, 이제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혼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해 주세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은이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건 정당화되나요? 민준이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면 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왜 숨겼습니까?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떤 동기로 며느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까? 지은이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간다며 나가는데 복지관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텔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행을 한 겁니까? 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까? 저는 25년간 형사로 일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 아들을 속였고 저희 가족을 속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손주인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지은은 원고 박민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혼인을 취소한다. 양육권은 생모인 피고에게 있으나 원고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내 몫인 것 같다.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만약 어머니가 모른 척 했다면 저는 행복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거짓된 행복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다. 내가 평생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속았을 거야. 그게 행복이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겠네요.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짓된 자에게는 대가가 따른다. 이게 정의야. 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긴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형사로 살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